대체 누가 널 이렇게? 아내였어. 서연이가 내 밥에 약을 태웠어. 지워야 해. 그 냄새. 부산 출장 갔다며. 근데 왜 이 시계가 피투성이가 돼서 여기 있니?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있고 사람보다 나은 짐승이 있다고들 하죠. 돈 10억 때문에 남편을 산 채로 땅에 묻으려 했던 며느리. 그리고 그 끔찍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모를 찾아온 검은 새 한 마리.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사연이 아닙니다. 피눈물 나는 모정과 인과응보의 기록입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좁은 지하실이었습니다. 썩어가는 나무 바닥 위로 끼익하고 들것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해. 환자 머리 조심하고. 구조대원들의 다급한 외침이 좁은 오두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랜턴 불빛이 어지럽게 춤을 추는 그 혼란의 한가운데 정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들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 손목에는 밧줄에 묶여 살이 파고든 자국이 붉게 짓물러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알아보겠니? 정분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쇳소리가 났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들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산소 마스크를 쓴 민수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초점 잃은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정분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눈빛에 서린 것은 반가움보다 더 큰 지독한 공포였습니다. 엄마. 가냘픈 목소리가 마스크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정부는 귀를 아들의 입가에 바짝 갖다 대었습니다. 그 여자가 내 밥에. 민수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경련했습니다. 마치 악마를 본 사람처럼 동공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서연이가, 내 마누라가 날 여기에 가뒀어. 쿵 하고 정분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설마 했던 이름, 아니길 바랐던 그 이름. 아들의 입에서 나온 건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님 걱정 마세요 하며 웃던 그 착한 얼굴. 그 얼굴 뒤에 숨겨진 것이 칼날이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지하실 구석 깨진 창문 틈으로 검은 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깡 마이너스. 그 울음소리가 마치 이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기막힌 비극의 시작은 평화롭던 그날의 산행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던 오후였습니다. 오랜만에 밟아보는 흙의 감촉은 솜니불처럼 부드러웠지요. 강원도의 산바람은 서울의 매연 섞인 공기와는 결부터가 달랐습니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알싸한 소량기. 그 향기에 취해 정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참으로 감사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좀 쉬었다 가요. 앞서 걷던 아들 민수가 걱정스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이 햇빛을 받아보석처럼 빛났습니다. 35, 어느새 듬직한 장정이 된 아들의 넓은 등판. 바라만 봐도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옛말, 그건 정말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아니다, 이 녀석아. 엄마 아직 팔팔해. 너나 조심해라. 말은 퉁명스레했지만 정분의 눈에선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모자는 산 중턱에 있는 넓은 바위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발 아래로 굽이치는 산맥들이 마치 초록색 파도처럼 펼쳐졌습니다. 민수가 배낭에서 주섬주섬 볶은 땅콩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제가 부르면 올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엔 어린아이 같은 장난기가 가득 서려 있었죠. 민수가 입술을 모아 휘파람을 길게 불었습니다. 휘잉 마이너스. 그러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 한구석에서 검은 점 하나가 빠르게 다가오더니 거친 날갯짓 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푸드덕? 윤기 흐르는 검은 깃털을 가진 까마귀 한 마리였습니다.
녀석은 두려움도 없이 바위 끝에 내려앉아 고개를 갸웃거리며 모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세상에, 어머나. 이 녀석 도망도 안 가네. 정부는 신기함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 검은 눈동자가 마치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아 등골이 오싹하기도 했지요. 이 녀석 제 단골 손님이에요. 이름은 검둥이. 민수가 손바닥에 땅콩을 올려놓고 팔을 쭉 뻗었습니다. 까마귀는 망설임 없이 날아와 차가운 부리로 땅콩을 낚아채 갔습니다. 민수는 손바닥이 간지럽다며 하하하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산새들의 지저김과 섞여 메아리 쳤습니다. 정말이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평화였습니다. 검둥아, 우리 엄마 얼굴 잘 기억해둬라. 민수가 까마귀를 향해 진지하게 마치 사람에게 하듯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엄마 길 잃어버리면 내가 찾아줘야 해, 알았지? 까마귀는 알아들었다는 듯 까악하고 짧게 울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와 정분의 흰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습니다. 솔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사그락 소리를 냈는데 그게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의 그 장난 섞인 부탁이 훗날 생명을 담보로 한 유언이 될 줄은. 그리고 저 검은 새가 지옥 문 앞에서 정분을 기다리고 있을 줄은 말입니다. 산 그림자가 길어질 무렵 까마귀가 갑자기 하늘 높이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숲 깊은 곳을 향해 날카롭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작별 인사가 아니라 마치 닥쳐올 재앙을 알리는 경고음처럼 들렸습니다. 서울의 밤은 지나치게 밝고 또 지나치게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정분의 집안은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똑딱하고 정분의 심장을 두드렸지요.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매일 저녁 7시면 어김없이 걸려오던 아들의 전화가 끊긴 지 처음엔 그저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불안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울컥 치솟았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은 차가운 쇠붙이처럼 느껴질 뿐이었죠.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은 길게 이어지다 허무하게 끊어졌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니 기계적인 여자의 목소리가 정분의 귀를 때렸습니다. 그 건조한 말투가 마치 아들의 부재를 확정짓는 사망 선고 같았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옆에 숫자 1은 며칠째 사라지지 않고 노란 화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어미 걱정할까봐 밥은 먹었냐고 꼬박꼬박 묻던 살가운 아이였습니다. 정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며느리 서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한참을 간 뒤에야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정분의 예민한 청각에는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었습니다. 유리잔에 금이 갈 때 나는 소리 같은 아주 작은 떨림과 거친 숨소리. 서연아, 민수랑 통화가 안 되는구나. 무슨 일 있니? 정부는 최대한 목소리를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침묵. 아주 짧은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어머님. 민수 씨 부산으로 출장 갔어요. 출장? 나한텐 그런 말 없었는데? 급하게 결정됐대요.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나 봐요. 말이 너무 빨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미리 써둔 대본을 읽는 듯한 유창함. 정분의 등 뒤로 식은 땀 한 줄기가 뱀처럼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전화기는 꺼져 있니? 회의 중이라 껐나 봐요. 저랑도 아침에 겨우 통화했어요. 거짓말. 정부는 어미의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서연의 주변 소음이 이상했습니다. 싸아 하고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벅벅 문지르는 솔질 소리.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아, 화장실 청소 좀 하고 있었어요.
곰팡이가 핀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간에? 네, 어머님. 저 지금 바빠서 나중에 다시 걸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인사도 없이 도망치듯 끊어버린 전화. 멍하니 들리던 뚜마이너스 소리가 정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정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위험하다. 어미의 본능이 사이렌처럼 머릿속을 울려댔습니다. 논리적인 이유는 없었지만 확신은 강철처럼 단단했죠. 식탁 위에 놓인 물그릇의 물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분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분은 민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에 서연의 당황한 얼굴이 떴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냄새. 락스 냄새였습니다. 코를 찌르고 눈을 맵게 하는 독한 소독약 냄새. 현관 타일부터 거실 바닥까지 사람이 살던 집이라기엔 지나치게 윤이 났습니다. 마치 어떤 흔적을 필사적으로 지우려 한 것처럼. 정분의 시선이 거실 한 구석, 아직 물기가 마르지 않은 카페 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불길한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청소 좀 했어요.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서. 서연이 정분의 시선을 피하며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양손을 앞치마에 벅벅 문지르는 모습이 마치 죄라도 씻어내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민수짐 챙겨서 부산 갔다며? 방은 그대로니? 정부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민수의 서재 겸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거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서연이 앞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정부는 그 가녀린 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했습니다. 암막 커튼이 빈틈없이 쳐져 있었거든요. 정부는 스위치를 올려 형광등을 켰습니다. 파르라니 떨리는 불빛 아래 드러난 방의 풍경. 책상은 먼지 하나 없이 말끔했고 침대 시트는 군대 내무반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던 흔적을 지우려 애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범죄란 없는 법입니다. 정분의 매의 눈이 책상 아래 구석, 장판 틈새를 포착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낀 붉은 흙가루. 이 집 마당의 흙이 아니었습니다. 도심의 회색 먼지도 아니었습니다. 정분은 무릎을 꿇고 손가락으로 그 흙을 콕 찍어 비벼보았습니다. 까슬거리는 감촉. 며칠 전 아들과 함께 올랐던 바로 그 산의 붉은 황토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다리 밑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손을 뻗어 집어든 그것은 끊어진 시계줄이었습니다. 은색 메탈 시계줄의 한마디. 정분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민수의 시계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준 예물시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풀지 않겠다던 그 시계가 힘으로 뜯겨나간 처참한 몰골로 뒹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게 왜 여기 있니? 정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계줄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더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게 줄이 낡아서 끊어졌나 봐요. 버리라고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거짓말. 시선이 허공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정분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서연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징마이너스 하고 울렸습니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을 확인한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잠깐만요. 급한 전화라. 서연은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가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와 격앙된 목소리로 싸우듯 통화하는 모습. 정부는 그 틈을 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틀 아래쪽에 끈적한 액체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질러 코에 대보았습니다. 송진 냄새. 향긋하면서도 비릿한 소나무의 수액 냄새. 이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산흙, 뜯겨나간 시계줄, 송진 가루.
모든 증거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부산이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부산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이 근처에 그 산 어딘가에 끌려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부는 끊어진 시계줄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는 극도의 긴장감. 베란다에서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애써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차 한 잔 내올게요. 아니, 됐다. 속이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오마. 정부는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간 전연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지를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찾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여선 안 되었습니다. 정부는 도망치듯 현관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철커덕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정부는 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푸른 산등성이가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곳에 민수가 있다. 내 아들이 저기 있다. 바람이 불어와 정분의 옷자락을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어디선가 깡 마이너스하고 까마귀 우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정분을 부르는 신호 같았습니다. 기다려라 민수야. 애미가 간다. 정부는 산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물 한 병 없이 오직 끓어오르는 모정 하나를 무기로 산은 며칠 전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정하게 품을 내어주던 그 산이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가파른 비탈이 정분의 무릎을 꺾을 듯 위협적으로 솟아있었죠. 수풀은 날카로운 발톱처럼 바짓단을 잡아챘습니다. 얼굴을 때리는 나뭇가지들이 회초리처럼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속으로 수천 번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려 귀가 먹먹해질 지경이었죠. 1시간쯤 올랐을까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을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는 찰나 머리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깍깍 마이너스. 익숙하면서도 서늘한 울음소리가 정수리를 찔렀습니다. 고개를 드니 그 녀석 검둥이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크고 더 검어 보이는 녀석. 녀석은 정분을 내려다보며 날개를 크게 푸드덕거렸습니다. 검둥아, 너니 내 아들 어디 있는지 아니? 정분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습니다. 까마귀는 대답 대신 허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등산로가 아닌 사람이 다니지 않는 숲 깊은 곳으로 마치 따라오라는 듯 뒤를 돌아보며 천천히 날았습니다. 정부는 홀린 듯 녀석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없는 숲속은 지옥 같았습니다. 덩굴이 발목을 휘감고 가시던 불이 살을 파고들었죠. 넘어지고 구르며 정부는 온몸이 흙투성이가 됐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맺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오직 저 검은 새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뿐. 저 녀석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맹목적인 믿음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들어왔을까요? 빛조차 들지 않는 음습한 골짜기였습니다. 서늘한 냉기가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여름인데도 몸이 으슬으슬 떨려왔습니다. 검둥이가 어느 덤불 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뚝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를 부리로 콕콕 쪼아대며 정분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정부는 덤불을 헤치고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시가 손등을 긁었지만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흙바닥에 반쯤 묻힌 하얀 천조각.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 올렸습니다. 흙먼지를 털어내자 익숙한 체크무늬가 드러났습니다. 정분이 작년 생일에 민수에게 사준 셔츠였습니다. 그런데 셔츠의 한쪽 끝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검붉은 얼룩.
녹슨 쇠 냄새가 나는 얼룩. 피였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아들의 피. 아! 단말마 같은 비명이 정분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에 쥔 천 조각을 얼굴에 묻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가 코를 찔러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내 새끼, 내 귀한 새끼가 피를 흘렸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누군가에게 끌려가며 발버둥 쳤을 아들. 살려달라고 엄마를 찾으며 울부짖었을 아들. 숲은 정분의 통곡 소리를 집어삼킬 듯 고요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스스스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정분의 슬픔을 숨죽여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검둥이는 날아가지 않고 정분의 곁을 지켰습니다. 바위 위에 앉아 조용히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지요. 그 눈빛이 마치 울지 말고 일어나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분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비틀거리고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민수를 영영 못 볼지도 모릅니다. 아직 피가 완전히 마르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을 미친 듯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긁힌 자국, 꺾인 나뭇가지들. 누군가 무거운 것을 질질 끌고 간 흔적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흔적은 숲 더 깊은 곳, 절벽 아래쪽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사가 심해 젊은 사람도 가기 힘든 험한 길. 하지만 정분에게 두려움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네 발로 기어서라도 가야 했습니다. 정분은 짐승처럼 숲을 헤치며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숲은 빠르게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지요. 검푸른 그림자들이 괴물처럼 정분을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정분의 눈은 횃불처럼 이글거렸습니다. 피 묻은 셔츠 조각을 부적처럼 움켜쥐고서 죽음의 턱 밑까지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는 마치 죽은 자들의 입김처럼 차가웠습니다. 밤새 숲을 헤맨 정분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지요.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빛났습니다. 흔적을 따라 내려온 곳은 낭떠러지 아래 깊은 계곡.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칡덩굴이 뒤덮인 곳이었습니다. 물안개 사이로 희미한 건물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이끼 낀 지붕, 다 썩어가는 나무 기둥. 정부는 그곳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살아생전 지어놓은 오두막이었습니다. 민수가 어릴 적 주말마다 놀러와 고기를 굽고 웃음꽃을 피우던 곳. 남편이 죽고 난 뒤 10수년간 잊고 살았던 그곳. 여보, 당신이 민수를 여기로 불렀소? 정부는 홀린 듯 오두막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행복했던 추억의 장소가 공포의 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에는 굵은 쇠사슬과 자물쇠가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녹이 슬어 붉게 변한 자물쇠가 기괴해 보였습니다. 안에서는 인기척 하나 없이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민수야, 안에 있니? 엄마 왔다.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무거운 침묵뿐. 불안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정분을 덮쳤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주먹만한 돌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걸로 저 빌어먹을 자물쇠를 부숴야 했습니다. 노인의 가냘픈 팔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왔을까요? 깡, 깡, 깡. 적막한 숲속에 쇠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흘러 돌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멈추지 않고 미친 듯이 내리찍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툭 하고 자물쇠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녹슨 쇠사슬이 뱀처럼 바닥으로 스르르 흘러내렸죠. 끼잉 마이너스.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렸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쥐오줌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지자 텅 빈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부서진 의자, 찢어진 달력, 먼지 쌓인 바닥.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문틀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분명 흔적이.
그때 바닥구석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희미한 심장 박동 같은 소리. 정분의 시선이 소리가 나는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카펫으로 덮여 있는 네모난 나무 판자. 그것은 남편이 와인 저장고로 쓰려고 만든 지하실 입구였습니다. 정부는 카펫을 걷어내고 나무 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하에서 훅 하고 올라오는 악취, 피비린내와 대소변 냄새가 섞인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아래를 비췄습니다. 가파른 나무 계단 아래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는 사람. 민수야. 정부는 굴러떨어지듯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빛이 닿은 곳에 참혹한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양손과 발이 밧줄로 꽁꽁 묶인 채 쓰러져 있는 남자. 입에는 청테이프가 감겨 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와 멍으로 뒤덮여 알아볼 수조차 없었죠. 하지만 엄마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그 처참한 몸뚱이를. 정부는 아들을 끌어안고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민수가 가늘게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초점 잃은 눈동자가 정분의 얼굴에서 멈췄습니다. 그 눈에 서서히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던 눈동자에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입에 붙은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에도 민수는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말라버린 입술이 달싹거리며 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엄마. 그래, 내 새끼. 엄마 왔다. 엄마가 왔어. 정부는 겉옷을 벗어 차갑게 식은 아들의 몸을 덮었습니다. 밧줄에 묶인 손목은 살이 파고들어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대체 누가 내 아들을 이 지경으로.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노보다 구조가 먼저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행히 신호가 한 칸 잡혔습니다. 119를 누르는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사람이 죽어가요. 살려주세요. 울음 섞인 정분의 외침이 지하 창고를 울렸습니다. 민수는 정분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것만이 유일한 생명줄이라는 듯이. 그때 열린 지하실 입구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검둥이였습니다. 녀석은 계단 난간에 앉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제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 깊고 고요한 눈으로. 정부는 민수를 품에 안고 검둥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내 아들을 살렸다. 차가운 지하 바닥 하지만 그곳엔 뜨거운 온기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만난 모자의 끈질긴 생명력.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산 전체를 뒤흔드는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헬기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거센 바람에 오두막에 썩은 지붕이 들썩였지요. 구조대원들이 닫혀있던 문을 부수고 물밀듯이 들이닥쳤습니다. 여기입니다. 생존자 확인. 의식 있습니다.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대원들이 지하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어두컴컴했던 지옥 같은 지하실이 순식간에 랜턴 불빛으로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정부는 대원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시선은 아들에게 박혀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팔에 링거 바늘이 꽂히고 입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저체온증의 탈수 증상이 심각합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대원들의 다급한 외침 속에 민수가 들것에 실려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축 늘어진 팔다리가 마치 솜이 다 빠진 인형처럼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더 숨가빴습니다. 대원들이 번갈아가며 들것을 메고 뛰다시피 산길을 내달렸지요. 정분도 젖먹던 힘을 다해
찢어진 신발을 끌며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구급차에 오르는 순간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틈도 없이 차는 굉음을 내며 출발했습니다. 좁은 구급차 안 기계들의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요. 수액 속도 올려. 대원이 다급하게 외치며 민수의 가슴에 청진기를 댔습니다. 정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민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비렸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라. 자면 안 돼. 엄마 봐라. 정분의 애타는 목소리에 민수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산소 마스크 위로 뿌옇게 김이 서렸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민수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손가락을 까딱거렸습니다. 정부는 귀를 민수의 입가에 바짝 갖다 대었습니다. 서연이가.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기어이 며느리였습니다. 정분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설마 했던 그 이름이 자식의 입에서 피토하듯 나오고 말았습니다. 서연이가. 박도연이랑. 가냘픈 목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보험금 10억? 나 죽으면. 정분의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보험금 10억? 고작 돈종이 몇 장 때문에 남편을 죽이려 했다니. 그것도 내연남과 짜고 이 산속 오두막에 짐승처럼 가둬놓고 사고사로 위장한다고. 굶겨 죽이려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귓바퀴로 들어갔습니다.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인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년이 내 밥에 수면제를. 민수의 말은 충격을 넘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매일 한 이불 덮고 자던 아내가 살인마였습니다. 정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쩐지 집에서 락스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니. 어쩐지 출장 갔다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니. 엄마, 나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는 아들을 보며 정부는 이를 갈았습니다. 눈앞이 붉게 물들 정도로 사리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해. 정부는 민수의 손을 으스러지게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가 다 되갚아줄게. 피눈물 흘리게 해줄게. 구급차는 도심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이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는데 구급차 안은 지옥 불구덩이였습니다. 병원 도착 5분 전, 정부는 주머니 속에 넣어둔 증거물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피 묻은 셔츠 조각, 끊어진 시계줄, 그리고 아들의 증언을 담은 녹음기. 이 모든 것이 며느리의 숨통을 끊을 올가미가 될 것입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마치 복수의 서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정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병원 응급실 입구를 노려보았습니다. 다 죽었어. 너희들은 이제 끝이야. 속으로 되뇌는 정분의 다짐이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자애로운 어머니는 없습니다. 새끼를 지키는 어미 맹수만 남았습니다. 응급실에 소란이 가라앉고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민수는 일반 병실로 옮겨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아들의 머리맡을 지키는 석상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피 묻은 손은 씻어냈지만 마음의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또각또각 복도 끝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하면서도 어딘가 불안정한 너무나 익숙한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서연이 들어섰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화장이 번진 얼굴, 그리고 가식적인 눈물. 민수 씨,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침대로 달려들려 했지만 정분이 벌떡 일어나 막아섰습니다.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지요. 그 눈빛엔 온기라곤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디라고 들어와.
여기가 어디라고. 정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병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경찰 연락받고 놀라서. 민수 씨 괜찮아요? 서연은 끝까지 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요. 그 더러운 손 치워라. 내 아들 몸에 손대지 마. 정분이 서연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짝! 하는 마찰음이 병실 안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이 도끼 어린 눈으로 정분을 노려보았습니다. 본색을 드러낸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노인네가 미쳤어? 내가 내 남편 보겠다는데 왜 이래? 남편? 보험금 타먹을 시체가 아니고. 정분의 입에서 나온 말에 서연의 동공이 지진처럼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억측하지 마세요. 내 내연남 박도연, 이미 경찰에 잡혔다. 정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민수가 구급차 안에서 했던 증언이 담긴 녹음기. 그 작은 기계가 서연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지요. 서연의 다리가 풀려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병실 밖에서 대기하던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서연 씨,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서연의 손목에 차가운 쇠붙이를 채웠습니다. 철컥.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유난히 건조하고 명징했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이거나. 난 몰랐어. 다 그 사람이 시킨 거야. 서연이 발악하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우아한 척하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남자가 날 협박했어. 끌려나가는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정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두막에서 발견된 지문, 박도연의 자백, 민수의 증언. 모든 증거가 그들의 추악한 범죄를 명백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열린 재판정은 침통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두 남녀는 서로를 헐뜯기에 바빴습니다. 사랑한다 속삭이던 입으로 저주를 퍼붓고 있었지요.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탕, 탕, 탕. 그 소리가 정분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깨뜨렸습니다. 피고인 박도연 징역 15년, 피고인 김서연 징역 12년. 중형이 선고되자 서연은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방청석 맨 뒷자리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의 상처가 깊었으니까요. 대신 정분이 두 눈 똑바로 뜨고 그들의 파멸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하늘은 눈부시게 파람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정분의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악몽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분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세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잔혹한 폭력. 그 상처가 아물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정부는 옷깃을 여미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집으로, 민수가 기다리는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따뜻한 밥을 지어 먹여야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을 차려줘야겠습니다. 그것만이 어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으니까요. 계절이 두 번 바뀌고 산에는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지요. 죽은 듯 했던 숲이 생명력으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분과 민수는 다시 그 산을 찾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제법 살이 올랐고 혈색도 좋았습니다. 비록 다리에는 약간의 흉터가 남았지만 걸음은 힘찼지요.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업어드릴까요? 민수가 장난스레 등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되찾기까지 참 많은 눈물이 필요했습니다. 됐다. 내 발로 가야 의미가 있지. 정부는 지팡이를 짚으며 한 걸음씩 꾹꾹 눌러 밟았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기억의 길을 덮어쓰기 하듯이 그들이 향한 곳은 정상 부근의 그 바위였습니다. 처음 까마귀 검둥이를 만났던 바로 그곳.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자 생명의 은인을 만난 곳. 바위 위에 도착하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땀을 식혀주는 바람결에 소량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은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검둥아, 우리 왔다. 민수랑 같이 왔다. 정분이 손을 입가에 대고 허공을 향해 외쳤습니다. 메아리가 산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저 멀리서 검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잊지 않았다는 듯. 검둥이가 힘찬 날갯짓으로 날아와 바위에 앉았습니다. 까악까. 반가운 울음소리가 모자의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수가 바위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배낭에서 준비해 온 것들을 꺼냈습니다. 볶은 땅콩, 육포, 그리고 녀석이 좋아하던 과자. 푸짐한 한 상이 바위 위에 차려졌습니다. 검둥이는 경계심 없이 다가와 먹이를 쪼았습니다. 내 덕분에 살았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민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정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 그리고 살아있다는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검은 새와 인간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유대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미물이 전해준 것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검둥이는 배불리 먹고 난 뒤 정분의 어깨에 잠시 앉았습니다. 깃털의 온기가 옷감 너머로 따스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마치 이제 괜찮다고 토닥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잘 가라, 검둥아. 부디 오래오래 살아라. 정분의 작별 인사에 검둥이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푸른 창공을 가르는 검은 날개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녀석은 몇 번이나 선회하며 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높은 곳, 더 자유로운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점점 작아져서 마침내 하나의 점이 될 때까지 정분과 민수는 그 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비로소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된 듯한 가벼움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이제 내려가요. 배고파요. 민수가 씩씩하게 말하며 정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그래, 가자. 내려가서 맛있는 거 먹자. 두 사람은 맞잡은 손을 흔들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졌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산이 품은 비밀은 그렇게 기적이 되어 모자의 앞날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시작될 삶은 분명 어제보다 찬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짐승보다 못한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히려 말 못하는 짐승에게서 뜻밖의 위로를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정분 씨와 민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핏줄이 아닌 믿음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세상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이유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곁에도 검둥이 같은 수호천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